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시리즈 새벽 출정 후의 항해 15번째 시간입니다. 라만두의 나라를 떠나자마자 모두들 이미 세계 너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선 그들은 별로 잠을 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자리에 눕고 싶거나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심지어 낮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제외하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빛이었다. 빛이 너무나도 밝았는데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보통 우리가 보는 태양보다 두세 배쯤 커 보였다. 그리고 날마다 루시와 다른 친구들이 아침을 먹으러 갈 때면 루시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비한 느낌을 주는 거대한 흰 새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노래를 사람의 음성으로 지저귀며 머리 위를 가로질러 고물 쪽으로 날아갔다가 곧 돌아와 동쪽으로 사라지곤 했다. 이튿날 오후 일찌감치 루시는 좌연 쪽에 몸을 기대고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물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맑을까? 루시의 말 그대로였다. 맨 처음 루시가 본 것은 산발만한 크기의 작고 검은 물체가 배를 따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루시는 잠시 물 위에 뭔가가 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마침 취사실에서 요리사가 던진 말라 비뚤어진 빵 조각이 물 위에 떠 지나갔다. 빵 조각은 그 검은 물체와 금방이라도 부딪힐 것 같았지만 그대로 그 위를 지나쳐갔고 루시는 비로소 그 검은 물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 검은 물체는 갑작스럽게 아주 커졌다가 잠시 후 원래 크기로 되돌아갔다. 루시는 전에도 어디선가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디서 보았는지 도무지 기억나질 않았다. 루시는 기억해내려고 애쓰면서 손을 머리에 얹고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살짝 내밀었다. 마침내 기억이 났다. 루시는 기억해내려고 애쓰면서 손을 머리에 얹고 그렇지. 마침내 기억이 났다. 그렇지. 그렇게 맑게 갠 날 기차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기분과 비슷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타고 있는 객차의 검은 그림자가 기차와 같은 속도로 들판을 따라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철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깎아놓은 뚝 사이로 들어가기라도 하면 좀 전에 그림자는 금방 눈앞으로 커다랗게 다가와 뚝 위의 풀밭을 따라 달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자마자 휙 하고 다시금 검은 그림자는 제 크기로 돌아가 벌판을 가로지른다. 루시가 소리쳤다. 저건 우리 그림자야. 새벽 출정 후의 그림자. 바다 밑을 따라 달리는 우리 그림자. 아까 커졌을 때에는 바다 밑의 언덕을 지난 거야. 그렇다면 바닷물이 내 생각보다 더 맑다는 뜻이네. 세상에 맙소사. 난 천길 아래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루시는 곧 그때까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은빛의 광활한 공간이 사실은 바다 밑에 깔려있는 모래이며 어두워졌다 환해졌다 하는 온갖 형상들은 수면에 비치는 빛과 그림자가 아니라 바다 밑 풍경임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지금 새벽 출정호는 가운데 넓고 기다란 연회색 선이 그어져 있고 자줏빛이 도는 부드러운 초록색 덩어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바다 밑 풍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루시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어두운 부분은 다른 곳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었으며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꼭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같아. 아니, 저건 분명 바닷속 숲속이야. 새벽 출정호는 그 위를 지나는 중이었고 어느 순간 희미하게 보이는 선이 다른 선과 만났다. 내가 만약 저 아래 내려가서 본다면 저 선은 숲속에 있는 오솔길과 같을 거야. 그리고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곳은 갈림길이고 저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어머나, 숲이 끝났네. 그럼 그 선은 정말 길었나 봐. 넓은 모래밭 위로 이어지는 게 보이잖아. 색깔도 달라졌어. 그리고 가장자리에 뭔가 점선 같은 게 붙어 있네. 어쩌면 돌일지도 몰라.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었다. 배의 그림자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루시는 깨달았다. 그리고 분명 길이라고 확신하는 아까 그 선이 구불구불하게 변해 있었다.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이 분명했다. 고개를 옆으로 빼고 뒤를 돌아보자 마치 언덕 꼭대기에서 굽이굽이 이어져 있는 길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루시는 한 줄기 햇살이 깊은 물속으로 뚫고 들어가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 거리가 아주 먼 곳은 모든 것이 희미한 초록빛 속으로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떤 곳들, 그러니까 루시가 생각하기에 햇빛이 잘 드는 부분들은 새파란 빛깔이었다. 그러나 루시는 마냥 뒤를 돌아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했기 때문이다. 좀 전에 그 길은 이제 언덕배기에 다 곧장 앞으로 움직였다. 그런 다음 물속을 탐색해 들어가자 밝은 햇빛을 흠뻑 받고 있는 아주 멋진 광경이 루시의 눈길을 끌었다. 진주색 같기도 하고 상아색 같기도 한 그것은 흙처럼 둥글고 들쭉날쭉한 모양이었다. 바로 그 위에 루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루시의 어깨를 지나 떨어진 햇빛에 그 그림자가 바로 아래의 모래 위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형상 속에서 루시는 뾰족탑과 둥근 지붕들을 또렷이 보았다. 루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머, 저건 도시나 거대한 성이야. 그런데 왜 이런 높은 산 꼭대기에 지었을까? 훗날 영국으로 돌아간 루시와 에드먼드는 자신들이 겪었던 모험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냈는데 나는 그 이유가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 바다에서는 깊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어둡고 추워질 뿐만 아니라 그처럼 어둡고 추운 곳에는 오징어나 바다뱀, 크라큰 바다에 나타난 전설적인 괴물 따위의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것들이 살게 마련이다. 골짜기는 바닷속 사람들에게 그만큼이나 거칠고 험한 곳이며 결국은 우리가 높은 산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한 바닷속의 산은 우리의 골짜기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므로 결국 높은 곳에 우리 입장에서는 낮은 곳에 평화가 깃들여 있는 것이다. 바다의 무모한 사냥꾼들이나
용감한 기사들은 모험과 탐험을 위해 깊은 곳을 찾아갔겠지만 휴식과 평화, 사교와 회합, 운동과 춤과 노래를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새벽 출정호가 도시에서 벗어난 뒤에도 바다 밑은 여전히 높이 솟아 있어 배에서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길은 사라졌다. 새벽 출정호는 이제 밝은 초목에 작은 숲들이 점점 이어진 넓은 지역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루시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바닷속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15 혹은 20명가량의 사람들이 저마다 해마, 여기서 말머리와 물고기 꼬리를 가진 괴물, 그 해마를 타고 있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해마가 아니라 사람보다 더 큰 해마들이었다. 루시는 그들이 귀족 아니면 왕족일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마에 황금띠를 두른 것과 어깨에서 에메랄드와 오렌지빛 장식 리본들이 번쩍이는 모습을 물결 사이로 언뜻 보았기 때문이다. 순간 루시는 애 같아서 소리쳤다. 아니, 물고기들 때문이야. 물고기들 때문에. 작고 통통한 한떼의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며 루시와 바닷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 물고기 떼가 루시의 구경거리를 망쳐 놓기는 했지만 물고기 떼의 출현으로 더욱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루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고 사나운 물고기가 밑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와 무리 속에 섞여 있던 물고기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재빨리 물속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모든 바닷사람들은 자신들의 말 위에 앉아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뭐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사냥 물고기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미처 바닷사람들에게로 돌아가기도 전에 같은 종류의 물고기 한 마리가 또다시 바다사람들로부터 물 위로 튀어 올라왔다. 루시는 해마를 타고 앉아있던 덩치 큰 바다 산의 한 사람이 손이나 손목을 올려놓고 있던 물고기를 풀어 놓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나, 맙소사. 저들은 사냥꾼들이야. 마치 매 사냥꾼들 같아. 바로 그거야. 우리가 오래전 케오페로벨에서 왕과 여왕으로 있을 때 손목에 매를 올려놓고 사냥을 나섰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사나운 물고기와 사냥에 나선 거야. 그러고는 물고기를 날려서, 아니 물에 띄운다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른 고기를 잡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루시는 말을 멈췄다. 바닷사람들이 드디어 새벽 출정호를 발견한 것이다. 물고기 떼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바닷사람들이 그들과 태양 사이에 가로놓인 이 커다란 검은 물체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직접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수면까지 바싹 다가와 물속만 아니라면 루스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을 정도였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모두 왕관처럼 생긴 작은 관을 썼고 대부분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옷은 입고 있지 않았다. 살결은 상아색이었고 머리는 어두운 자줏빛이었다. 중앙에 있는 왕, 누가 보더라도 왕이라고 생각했으리라. 그 왕은 거만하고 사나운 표정으로 루시의 얼굴을 노려보며 손에 든 창을 흔들었다. 주변에 있던 기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으며 여자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한 번도 배나 인간을 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하긴 이제까지 베라놓고는 단 한 척도 온 적이 없는 세계의 동쪽 끝 바다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보았겠는가. 바로 그때 가까운 데서 목소리가 들렸다.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니? 너무나 열심히 쳐다보느라 넋을 놓고 있던 루시는 갑작스런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이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선 루시는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팔이 마비되어 버렸음을 알았다. 어느새 드리니언과 에드먼드가 옆에 서 있었다. 루시가 말했다. 저것 좀 보세요. 드리니언과 에드먼드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드리니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돌아서십시오. 폐하, 바다 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십시오.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루시는 그대로 하면서 물었다. 왜요? 선원들은 절대로 저런 걸 보면 안 됩니다. 바다 여인한테 홀리거나 바닷속 세계에 홀려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먼 바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보는 건 항상 재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피터 제왕 시절 케어베러블에서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 대관식 때 물 위로 올라와서 노래도 했었어요. 그러자 에드먼드가 끼어들었다. 네가 말하는 사람들은 저들과는 다른 이들이었던 것 같아. 루시, 그때 그 사람들은 물 속에서뿐만 아니라 물 밖에서도 살 수 있었지만 저들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기세를 보니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물 위로 올라와 우리를 공격했을 것 같은데 몹시 사나워 보여. 어쨌든 드린니언이 입을 여는 그 순간 두 가지 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풍덩하는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전투 장로에서 누군가 물에 뛰어들었다 하고 외치는 소리였다. 그때부터 모두들 바빠졌다. 선원 대여섯 명은 돛을 내리려고 돛대 위로 서둘러 올라갔고 다른 선원들은 노를 가지러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 선마루에서 일하고 있던 린스는 물에 빠진 사람 쪽으로 배의 방향을 틀기 위해 키를 힘껏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모든 선원들은 물에 뛰어든 선원이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리피치프였다. 저 망할 놈의 생쥐 같으니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합친 것보다 말썽을 더 많이 부린다니까. 쥐꼬리만 하면 문제가 있어도 꼭 끼어들거든. 족쇄를 채워버리든지 밧줄에 매달아 데리고 다니든지 무인도로 귀향을 보내버리든지 해야지 원. 아니면 코수염을 뽑아버리거나 말이야. 어이 누구 그 성가신 친구 본 사람 없나? 이 모든 말들은 드리니언이 진심으로 리피치프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드리니언은 리피치프를 너무 좋아해서 더 걱정스러웠고 걱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화가 났던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어갔을 때 모르는 사람보다 더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리피치프는 뛰어난 수영 선수였으니 물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세 사람은 바닷사람들이 들고 있던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길쭉한 창 때문에 걱정했다. 새벽 출정호는 곧 선체를 완전히 돌렸고 모두가 물속에 있는 검은 점 리피치프를 발견했다. 리피치프는 마구 흥분해서 뭐라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물이 자꾸자꾸 입속으로 들어가는 통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드리니언이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다. 당장 저 친구 입을 막지 않으면 모조리 떠벌리고 말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드리니언은 백전으로 가서 직접 밧줄을 내리며 선원들에게 소리쳤다. 됐어.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저까지 생쥐 한 마리쯤은
나 혼자서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리피치프가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밧줄을 기어오르자 몸을 바싹 숙인 채 속삭였다. 말하지 마. 한마디도. 그러나 리피치프가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갑판 위로 올라오자 사람들은 리피치프의 관심거리가 바닷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리피치프가 찍찍거렸다.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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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니언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리고 나한테 물 좀 튀기지 마시오. 그러자 리피치프가 대꾸했다. 물이 달단 말이오. 짠맛이 없다니까? 소금물이 아니더란 말이오. 잠시 동안 아무도 이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리피치프가 다시 한번 오래전의 예언 가운데서 몇 구절을 읊었다. 파도가 달콤해지는 곳 의심하지 마라. 리피치프. 그곳에 동쪽에 끝이 있다. 그제서야 비로소 모두가 그 말뜻을 이해했다. 드리니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들통을 줘봐, 리넬프. 들통을 받아든 드리니언이 그것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들어올렸다. 들통 안에 담긴 물은 유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드리니언이 캐스피언을 쳐다보며 말했다. 폐하께서 먼저 드셔보시지요. 캐스피언은 두 손으로 들통을 받쳐들고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맛본 뒤 쭉 들이켜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캐스피언의 얼굴이 변해 있었다. 비단 눈뿐만이 아니라 캐스피언의 온몸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캐스피언이 말했다. 그래 달아. 저건 진짜 물이오. 진짜 혹시 입에 대면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물이라 해도 기꺼이 마셨을 것이오. 이전에 알기만 했더라면 말이오. 에드먼드가 물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마치 꼭 빛을 마신 기분입니다. 순간 리피치프가 소리쳤다. 바로 그겁니다. 마실 수 있는 빛. 우린 지금 세계의 끝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갑판에 무릎을 꿇고 앉은 루시가 들통에 물을 마셨다. 그리고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로 탄성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최고예요. 아주 진해. 이제 우리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돌아가며 물을 마셨고 한동안 다들 말이 없었다. 그들은 기운이 넘치고 힘이 솟는 느낌과 함께 이내 또 다른 변화를 알아차렸다. 이미 말했듯이 라만두의 섬을 떠난 뒤로 그들의 주위에는 빛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지만 태양은 너무 컸으며 바다는 너무 밝고 대기는 엄청나게 눈부셨다. 그때까지도 그 빛은 전혀 약해질 기미가 없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다면 오히려 빛이 더 강해졌다는 것인데 이제는 다들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고 이전에 보아온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빛을 볼 수 있었다. 갑판과 돛, 사람들의 얼굴과 몸이 점점 더 밝아지고 심지어 밧줄까지도 환하게 빛났다. 다음날 아침 예전보다 대여섯 배나 더 크게 떠오르는 태양의 한가운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일행은 그쪽에서 날아오는 새들의 깃털까지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그날의 배에서는 저녁 나절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물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녁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윽고 드리니언이 입을 열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돛은 축 늘어져 있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한데 배는 꼭 뒤에서 강풍이 부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캐스피언이 말했다. 나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린 일종의 강한 급류를 타고 있는 게 틀림없는 듯하오. 에드먼드가 말했다. 음, 그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군. 세계의 끝이 정말로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다가가는 중이라면 말이오. 캐스피언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단 소립니까? 리피치프는 손뼉을 치듯 두 발을 마주치며 소리쳤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항상 상상해 오던 게 바로 그겁니다. 세계가 거대한 원탁 같고 모든 바닷물이 그 탁자 가장자리에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배는 뒤집힐 겁니다. 그럼 우린 한순간 거꾸로 서서 세계의 그 너머를 보게 되겠지요. 그 다음엔 아래로 아래로 순식간에 쏟아져 드리니안이 말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소? 리피치프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말했다. 아마 슬라님의 나라죠. 어쩌면 바닥이 없을지도 모르고 끝없이 아래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계의 끝 저 너머를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니요? 잠자코 듣고 있던 유스터스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건 다 엉터리예요. 세계는 둥글어요. 공처럼 말입니다. 탁자처럼 모서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에드먼드가 한마디 했다. 우리 세계야 그렇지. 하지만 과연 이 세계도 그럴까? 캐스피어는 눈이 둥그레지며 말했다. 그럼 세 분은 공처럼 둥근 세계에서 왔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둥근 세계가 나오는데 전 언제나 그 세계를 동경해 왔습니다. 그런 세계가 진짜로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언제나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런 데서 꼭 살아보고 싶었지요. 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주겠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우리 세계로 올 수 있는데 우린 그쪽 세계로 갈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처럼 생긴 데서 사는 건 재밌을 거야. 사람들이 거꾸로 걷는 곳에도 가보셨습니까? 에드먼드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막상 그 속에 있으면 둥근 세계라고 해봤자 특별히 재미있는 것도 없어.